알았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잠시 제목만 나갔었던 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황지우 시입니다. 찾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찾아보신 분을 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송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연필로 쓰기였나요? 그 시인의 뼈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이 뼈에 대하여도 나중에 하실 건가요? 혹시?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저게 이제 그 정진규의 네. 시집 제목이자 네, 많이 시집 알려진 건데. 물푸기가 뭐죠? 나 이게 여기서 나의 물푸기. 그것은 물푸기가 아니라 살푸기. 물을 그러니까, 왜 푸지?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그 방송에서 언급했던 시를 여러분들에게 네, 그냥 우리 김정환 선생님이 찾아서 그냥 제시하는 정도고, 그 처음에 제시한 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는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주제로 했던 그 패러디에 속합니다. 그 대한뉴스 네. 애국가 그 화면을 인유했으니까, 그리고 풍자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로 주저앉는다 하고 나오는 저런 부분은 이제 또 그 안익태가 지은 노래 그것을 인유하고 있죠. 인유 풍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시가 이제는 읽으면 그다지 실감이 안 나는데, 저 그 전두환이 정권 시절 아닙니까? 80년대 초반에. 네, 83년. 예. 그때 읽었을 때는 아주 상당히 생동감도 있고 재미도 있었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제 1분 후에 그 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방송 친절한 것 같아.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김영균 송세비 선생님. 물푸기가 양수에 북한. 근데 물을 왜 퍼? 농사 짓나? 요즘 농사에만 관심이 있어서 모든 걸 농사로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네, 김영규 선생님 반갑습니다. 송세비 선생님, 네, 페인팅님 반갑습니다. 네, 하늘 배경 제가 찍었어요. 시를 위해서 제가 요즘 사진을 조금 찍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맨 처음에 그 새들도 세상을 뜬다. 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갑수 TV 그 교양 프로그램 시로 읽는 세상 시세상 오늘이 9월 13일이죠. 네. 9월 13일 월요 교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에 참여하고 계신 적극적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많은 분들께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김경화 선생님도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네. 오늘 우리가 잡은 주제는 아이러니의 시인데 아이러니 단일 주제로만 할 경우에 약간 단조롭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좀 그 너무 진지하기도 해서 이 방송의 그 흥미가 좀 떨어질 걸 염려해서 약간 아기자기하게 노래와 관련된 시, 그림과 관련된 시, 저걸 음악과 미술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하면 다소 그 거창해서 그냥 노래, 그림이라고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네. 시에서의 어조라는 거 이것을 또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는 네. 이런 시간으로 좀 다양한 주제로 갔는데 오늘 그래도 제1 주제 한 60% 이상을 차지하는 제1 주제는 아이러니의 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그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아주 옛날 유행가 한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그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소리. 아름다운 네, 그 가수 정훈이 씨가 어느 정도 그 연륜이 쌓여서 부른 노래 같습니다. 네. 원래 옛날 정훈이는 거네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가요계에 그 이봉조 작곡가에 의해서 발탁돼 가지고 그 국제가요제에서 또 입상을 해서 이름을 날리고 많은 그 히트곡을 낸 가수인데 네. 지금은 그 부산 송정하고 기장 사이에서 카페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좌중화원 첨피요엽 그다음에 해해미색 운하내의 자 요렇게 시작되는 그 한시가 있습니다. 좌중화원 그다음에 첨피요엽 해해미색 운하내의 저 뜻은 조금 이따가 다시 밝히기로 하고요. 네. 당장 이 시의 처음 그 넉자를 따서 좌중화원 그 꽃밭에서 꽃을 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좌중화원이라는 이 한시는 조선조 세종 때 선비 최한경이 성균관 유생 시절에 고향 처녀를 연모해서 지은 연작시의 일부분입니다. 최한경은 상당히 고위직에 올랐어요. 이조 참판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 등을 지낸 그 유생 선비 겸 사대부였는데
1444년 벼슬길에 진출했으니까 네. 세종 때죠. 이 벼슬길에 진출하기 전 작품입니다. 그래서 동산에 누워 멀리 하늘을 쳐다본다. 맑고 푸른 빛깔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이 자연에 대한 사색을 담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한경 유생의 그 연모의 대상이었던 그 박소전은 이 꽃의 아름다움과 가을 하늘의 맑음을 갖춘 이 미인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시작 부분인 꽃 그리고 하늘의 아름다운 색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런 건 상당히 그 사색적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바로 이 한 시의 구절을 따다가 가사로 지어서 이 정훈이가 부른 노래가 꽃밭에서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건 뭐 덧붙이는 말이지만 최한경은 이렇게 무슨 어떤 순수파 이런 남성은 아니었고 성균관 시절에는 순수파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그 벌써 2조 참판 강원도 관찰사 하면 이 정치 세계에 상당히 그 깊숙이 들어갔죠. 정치 세계에 들어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 여성 편력이 상당히 아주 다채로웠던,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파직과 복직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던 이런 이력이 있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여자를 다른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한 그러한 그 바람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봐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내보내는 이 그 그림, 노래나 이런 그 영상들이 그렇게 신통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을 생각해서 이 방송국에서 내놓은 것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민심이갑니다. 그 농민과 같은 것도 저작권 시비가 들어와가지고 아예 통일이나 되면 저작권 시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노래로 우리가 바꿨죠. 이북의 노래로. 이 정훈이의 꽃밭에서 이 노래의 그 작사자는 그 이중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조선시대 선비 최한경의 한시에서 비롯된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한경이 성균관 유생 시절에 마음에 두었던 박소절을 생각하여 지은 애틋한 시, 바로 이 시가 그 최한경의 문집 반중일기에 실려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봄날 꽃밭에 피는 고운 꽃을 보고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며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는 이 고백이 곱게 절제된 표현으로 나타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한경이 쓴 좌중 화원을 그냥 이 한자 시로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좌중 화원 담피 요엽 해해미색 운하래의 작작기와 하피염의 사우 길일 우사 군자질의 운하지락, 이렇게 되는데 한번 우리 김경환 선생님이 한글시를 가지고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글만 읽겠습니다. 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내 고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여 그리도 예쁜지. 이렇게 좋은 날에 그 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노래와 관련된 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부르기는 아주 힘든 노래 가곡으로서 동심초가 있습니다. 이 한국 가곡들은 그렇게 뭐 감상하는 사람한테 어떠한 그 깊이 있는 인상 그리고 아주 좋다 하는 느낌을 주기에 좀 실패하고 있는 장르예요. 그런 데는 그 선율의 문제도 있지만 이 한국 가곡들은 한국 유행가에 비해서 사용하는 그 언어가 이른바 그 문어체 언어를 많이 써요.
아. 그리고 이제 유행가들은 생동하는 구어체 언어를 많이 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가곡을 이 고리타분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동심초라는 그 말 뜻은 그 마음을 한데 묶는 꽃 또는 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먼저 그 이 노래를 원래 이 노래는 그 여성이 불러야지 제격인 노랜데, 여성 노래 중에서 저작권에 안 걸리고 그리고 또 제대로 부른 노래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네. 조금 노래를 더 잘 부르는 남자의 노래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네. 여러분 이번에는 가곡 동심초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네. 중국 당나라 때 그 여류시로 설도가 있습니다. 네. 이 설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과 시를 배웠는데, 가세가 기울어서 16살에 그 용모와 문장력을 빌려 이름을 악적에 올려 관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생으로서의 명성이 전역으로 퍼져 나가서 당대의 그 사천무사라든지 위고같이 그 유명했던 문인, 관료, 처사 등 많은 사람들이 이 설도와 교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음. 이 설도의 시 가운데 춘망사, 봄을 기다리는 시가 있는데, 바로 이 봄을 기다리는 시 춘망사의 가사가 이 동심초의 가사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춘망사의 가사를 번역해서 부른 노래가 동심초가 되는데요. 네, 이것도 보니까는 네. 이게 이제 작곡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김한서라는 사람이 이 시를 번역했다, 이렇게 작사란에 이렇게 되어 네, 있더라고요. 김한서 선생은 그 김소월의 스승 김억의 본명입니다. 그리고 김억은 우리나라에서 그 현대 문학에서 그 번역 시집을, 현대시 가운데에서 번역 시집을 최초로 출간했다고 해서, 그의 번역 시집이 이제 그 온회의 무도라는 제목의 번역 시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서 무슨 뭐 프랑스시, 그다음에 미국시, 그다음에 저렇게 중국시까지 번역한다는 것은 그 김억의 외국어 실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알려주는데, 한 가지 좀 단점이 있으면 그 일본어로 번역된 시를 중역한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아이러니를 공부하는데, 그 베를레드라는 시인이 있죠. 네. 베를레드의 권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태라는 시를 보면 그 권태를 아주 막 예찬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찬하는 듯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반어로 그 권태를 거부하는 시거든요. 근데 우리 김억 선생은 그걸 그 반어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예찬하는 어조로 이렇게 오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김억에 의해서 그 많은 외국 시가 현대 시의 우리나라 그 서양 시들의 그 선망과 동경을 갖고 있었던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일대 충격을 줬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광수는 얼마나 그 당시에 젊은 시인들이 그 온회의 무도를 많이 읽고 그것을 시창작에 사용을 했는지, 이광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조선의 시단이 바야흐로 온회의 무도화 되었도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모양주의자. 네.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김소월도 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저 100년 전의 시인들이 좀 낡아 보이고 옛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저렇게 전통적인 시를 썼던 김억 또는 김소월은 당대의 어떤 시인들보다 이 서구의 현대시에 대한 공부가 잘 돼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것을 잘 알아야지 우리의 전통적인 것을 제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꼭 외국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그 외국을 예찬하고 어설프게 외국을 흉내내는 시들, 그 당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 춘망사라는 시 중에 한 수가 풍화일창로, 이게 바로 꽃잎은 하염없이 바람에 치고, 약간 의역을 하면요. 네. 그 다음에 각이 유묘묘, 만날 날은 아득하여 기약이 없네. 불결 동심인, 뭐라 마음과 마음은 맺지를 못하고, 공결 동심초, 한가때이 즉 헛되이 풀림만 맺으려는 거. 그런데 춘망사, 봄을 기다리는 노래, 이런 제목인데 네. 이때가 그 서력 기원으로 809년입니다. 809년이니까 뭐 1200년 전 이상. 당시에 그 감차로 당나라 때니까요. 감차로사인 그 원진과 만나서 이 시문을 주고받으면서 깊은 사랑에 그 빠지면서 이 100여 편의 시를 남긴 여류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설도가 만만치 않은 그 여성이에요. 원진보다 11살 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연인이, 뭐 이걸 조금 넉자로 풀어 얘기하면 이제 기둥서방이 그 11살 연하였으니까 상당히 그 야심이 있는 이런 그 여성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록을 보면 그 두 사람은 꽃과 나비가 만난 듯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꿈 같은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입니까?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짧은 시간, 헛된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실은 이 두 사람이 보낸 시간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3개월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 사랑이 더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 이별이 더 가슴 아팠을지도 모르죠. 이 연인은 떠나죠. 그 떠나고 설도는 그 그리운 마음을 시로 써서 이 연인에게 보냈는데 물론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진도 상당히 그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전전했던 그러한 그 바람꾼 중에 하나였어요. 설도를 만나는 동안은 순수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게 바람둥이들의 공통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순간만은 그쵸. 진심이었어.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최성수 노래 중에. 네. 그 순간. 네. 그래서 이 바로 그 한국 가곡 중에서 유명한 그 이 동심초가 사실은 그 당나라 여류 시인의 시를 가사로 한 시다. 이런 얘기를 한번, 그래도 좀 재밌죠, 나름대로. 네. 자, 이번에는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 패러디 인유의 시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남겨뒀던, 이번에는 이제 그림과 관련된 두 편의 시를 한번 같이 감상을 해보겠는데, 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그림 감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그림들, 그 아이들 쭈그려 앉아있고 또 아줌마들 이렇게 앉아있죠. 네, 일상적인. 네, 또 저 그림은 상당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혹시 저 그림 제목 들어보셨어요? 뭐 제목이 여러 가지, 뭐 나무와 뭐 나목이라고 돼 있는데, 나목. 여러분들 그 박완서라는 여류 소설가 알죠? 네. 상당히 과대평가되어 있는 여류 소설가 중에 하나인데 줄기차게 많은 소설을 썼죠. 그리고 상당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그 소설가인데, 그 박완서의 데뷔작이 여성동아에서 그 500만 원 현상 공모로 당선한 데뷔작이 나목입니다. 그리고 저 소설 제목 나목이 저 박수근의 그림 제목과 일치해요. 저는 나목이라는 소설을 아주 싫어해요. 그냥 그 뭐 이렇게 남편이 속되고 남편이 진짜 가치를 추구하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남편을 그냥 아주 짜증내고 깔보면서 자기 혼자 아주 높은 가치를 막 추구하는 그 여성의 심리,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좀 그림 얘기를 저 더 하다 갈게요.
저 그림은 좀 만만치 않은 그림입니다. 그 남옥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오키도라를 화가가 나와요. 음. 이 남옥의 그 여주인공 이경, 이름이 이경으로 내가 기억하는데, 여주인공 이경이 그 젊어서 이 미군 부대 PX에 다녔거든요. 매점 아줌마. 네,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네. 근데 그 미군 부대 PX에 이 초상화를 팔러 오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 화가의 이름이 이제 오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오키도, 남옥 소설에 나오는 그 남주인공 오키도의 그 모델 인물이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박수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군 부대 PX니까 미군 부대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들 지금 신세계백화점 알죠? 네. 그 신세계백화점이 6.25 때 미군 PX로 쓰였던 곳입니다. 아, 서울에 있는 그 PX 신세계가. 물품창고로. 그러니까 PX 물품창고로 쓰기 전에 간단히 동화백화점이라는 이름으로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흘러내리는. 맨 건물에 올라가가지고 날자, 한 번만 날자구나 하고 뭐 네. 정오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뭐 약간 이렇게 그런 장면 나오죠. 네. 바로 그 장소가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인데, 바로 그 미쓰코시 백화점이 같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역순으로 얘기했는데 다시 이게 순서대로 얘기하면 일제 때 그 미쓰코시 백화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신세계 앞에 그 명동 쪽으로 보면 지금 무슨 전화국 비슷한 게 있죠. 그 전화국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앞에 건물이 메이저 제과였습니다. 메이저 제과, 한국 최고의 제과점. 네, 그 메이저 유신할 때 메이저. 이러고 보니까 제가 그 독립운동 하면서 이 서울 시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보았던 그 기억이 지금 다시 새롭습니다. 저는 그때 독립운동 할 때도 이렇게 뭐 가난하거나 이렇게 돈을 아끼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그 소공동 그 양복점에 가서 양복도 한 2-3번씩 맞추고 이렇게 네. 기차를 타고 다닐 때도 항상 1등칸을 이렇게 타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제 처가 할아버지께 들었습니다. 네, 여운형과 친구였다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남옥하면 고목하고 차이가 있어요. 고목은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나무예요. 네. 그런 남옥은 봄을 기다리는 나무입니다. 봄이 되면 잎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이 그 처음에는 고목인 줄 알았다가 저게 나목임을 알고 또 어떤 그 새로운 희망 뭐 이런 걸 갖는다는 소설이 그 장편 소설 박완서의 데뷔작인데 1971년에 그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500이면 500만 원 그 현상금 그때 기억납니다. 제가 그래서 그 발표되자마자 책으로 나왔을 때 읽었던 소설이 있는데, 바로 저 남옥을 그린, 그리고 아까 그 완전히 그 말라 비틀어진 여성들, 쭈그리고 앉아 있는 여성들, 이런 다시 한번 그림들을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 그림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박수근 선생은 이 색깔도 지금 아름다운 색이나 밝은 색을 쓰지 않고 말 그대로 회백색, 네. 그리고 저런 걸 이제 선묘라고 하는데, 선묘 기법으로 이 조선 사람들, 특히 이제 여성들을 많이 그렸는데 남성도 많이 가끔 나와요. 말 그대로 조선인의 그 생활을 그려냈던 네. 이러한 화가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표정도 없이 서성거리며 살다가 드디어는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말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바짝 말라서 사는 이 조선인의 모습. 자, 이런 걸 그리고 있는 저 그림인데, 박수근 선생은 독학으로 미술을 공부했던, 그리고 1914년에 태어나서 6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뭐 일찍 불과 한 50세 정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상당히 이 성실하고 진지하면서 동시에
가난한 조선인들에 대한 이 애정이 깊었던, 그리고 또 저렇게 우리 조선의 모습을 약간 누추하게 나타낼 수 있는 철저한 그 예술 작품들, 철저한 영화들을 유럽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졌지만 말 그대로 평범한 그 서민의 일상, 소박한 풍경, 가난한 서민들의 모습, 생활. 그래서 이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 뭐 절구질하는 여인, 맷돌 가는 여인, 빨래하는 여인, 좌판 벌려놓고 있는 여인, 그 다음에 길거리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하는 남정네들, 흰 손바지와 저고리를 입은 그 남자들, 지금 생각으로는 아주 옛날 추억이라고 하기에도 이제 너무 오래된 이런 그림을 주로 그렸던 상당히 개성 있는 그 화가예요. 네. 근데 바로 이 그림을 이제 인유해 가지고 이 그림을 소재로 김혜순 여류죠. 그 건국대학에서 공부하고 건국대학에서 시를 가르친 이 여류 김혜순이 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라는 시를 내놓았는데, 네. 이 시를 이제 감상해 보시면 저 그림과 연결이 돼서 재미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네. 김경환 선생님 한번 이 김혜순의 시를 읽어 주시죠. 납작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 김혜순.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벼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이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놓고 가히 없이 한없이 펄렁펄렁,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네, 여기 그 두 번 반복되는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 마땅합니까? 해서 저렇게 그 소외되고 가난하고 표정도 없고 그리고 바짝 말라 비틀어져 가서 살아가는 이러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그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이런 그 비교적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하나 그림과 관련된 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네, 저기 누구 그림입니까? 반고흐, 네, 빈센트 반고흐.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인데, 네. 말 그대로 그 네덜란드 탄광촌의 아주 그 거의 봉건 노예 수준의 네. 이 광부들, 저들이 그 감자를 가지고 식사하는 장면, 희망도 없고 밝음도 없고 그저 그냥 살기 위해서 소리 없이 감자를 먹는 저 무표정한, 저 고단하고 피로에 지친 저 소외된 사람들의 식사 장면, 네. 저걸 담고 있는 그 고흐의 그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저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 보이시죠? 네, 감자 먹는 사람들. 자, 그런데 사실 말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아마 19세기 사람일 거예요. 19세기 중후반을 짧게 살았죠. 그런데 20세기 말까지 와가지고 그 고흐의 유명한 그림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 한국적 현실에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 저로서는 조금 못마땅하기도 하고 잘 맞지도 않지만, 어쨌든 이 정준교 시인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연필로 쓰기도 감상했고, 네. 오늘 김경환 선생님이 그의 그 시집 제목이기도 한 뼈에 대하여
이 전라도 말로는 빼에 대하여 이런 걸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이 정진규 시인은 이 고우의 그림을 보고 역시 똑같이 저렇게 소외되고 힘들고 피로하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이 한국인 한 가족의 네. 식사 장면, 감자 식사 장면을 시로 나타내 보입니다. 자, 시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뭐 제목이 좀 길게 붙었어요. 추억 감자 먹는 사람들 하고 빈센트 반 고흐까지. 저것을 이제 인유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빈센트 반 고흐라고까지 거기까지 길게 제목을 붙여줬죠. 말 그대로 공공연하고 명백하게 이 시의 이미지는 고우의 그림에서 차용했음을. 그러니까 김지아보다는 훨씬 낫죠. 김지아는 남해시 갔다가 표절하면서 모른 체하고 오적시 써놓고, 오적시도 그 힌트를 그 편집자가 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오적시를 어떻게 썼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도 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마침 그 편집자께서 그런 쪽으로 써달라고 쓴 거라고 하지, 할 말 없으니까 오적이 거기에 있어서 썼다, 그런 아주 애매한 답변이 나오고, 그러니까 말년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되죠.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식구들은 둘러앉아 삶은 감자를 말없이 먹었다. 신발에 진흙도 털지 않은 채 흐린 불빛 속에서 늘 저녁을 그렇게 때웠다. 저녁 식탁이 누구의 손 하나가 잘못 놓여도 삐걱거렸다. 아주 낡은 식탁이죠. 네. 다만 셋째 형만이 언제고 떠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가 그 셋째 형은 이 현실을 좀 탈피하고 싶어 하는 이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만은 편하게 잤다. 잘 삶아진 굵은 감자알들처럼, 마디 굵은 우리 식구들의 손처럼 서걱서걱 흙을 파고 나가는, 이런 건 아주 표현이 절묘하죠. 삽질 소리들을 꿈속에서도 들었다. 누구나 삽질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었다. 맛있는 잠에는 막힘이 없었다. 새벽에는 빗줄기가 조금 창문을 두드렸다. 제일 부드러웠다.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 믿었다.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리라. 식구들은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 이 전반부는 이 피곤해 지친 노동자 가족의 삶, 네. 그리고 삶은 감자로 이 말없이 끼니를 때우는 어두운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새벽의 빗줄기, 창문을 두드리고 새싹들이 돋고 있으리라고 믿는, 그리고 그 전에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셋째 형, 그리고 피로에 지친 사람들은 목욕을 하고 싶어서 목욕탕에 가고 싶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목욕탕을 가는 것도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고 네. 약간 밝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정진규의 이 시는 이 고의 그림보다는 희망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는 시로 읽어야지 정상적인 시읽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빈센트 반 고흐가 이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은 대조돼요. 하나는 저렇게 아주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주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과 깊은 이 사랑이 있는데, 네. 문제는 그들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나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그들을 구제할 만한 아무런 실천적 의지도 없으면서 마음만으로 그런다, 그겁니다. 그리고 마음만으로 그러는 데에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동료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네덜란드의 고흐 미술관에서 뭐 유럽 최고의 화가로
이렇게 대우받고 있는 빈센트 반 고의 이미지하고 실제 37년의 짧은 삶을 살았던 고의 그 삶의 양태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소리 들립니까? 네네. 자, 그러면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어렵군요. 이문세가 불렀던 노래의 가사를 한번 되새겨 보면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없죠.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두근거리면서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그 사람을 몰라요? 모르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대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무슨 과거 기억상실증도 아니고 다 지금 반대의 뜻을 담은 말이에요. 네. 목이 메어도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자,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이라고 지금 진짜의 뜻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 모른다고 앞에 해놓고 나왔던 몰라요. 이런 건 반대로 말하는 거고. 네.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 저기에 이제 진심이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런 어조하고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이라는 이 어조가 상당히 상반되죠. 네. 저 어조의 정체가 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을 그저 스쳐 지나면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바로 여기 두 줄은 그 실제 이 진심? 화자의 그 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또 바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땐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하고 다시 또 이 바보로 돌아갔죠. 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그 아이러니라는 것은 그 어원을 가지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심떼기 또는 화풍쟁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아이러니하면 뭐 반어를 포함해서 그 역설 이런 걸 다 포괄하는 개념인데 시에서 아이러니 하면 대부분 이 반어인데 우리말 반어하고 아이러니하고는 뜻이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반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아이러니라는 이 외래어를 곧장 쓴 겁니다. 왜냐하면 반어는 그냥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조모 씨가 막 죽창가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고 항일 애국지사 나셨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쵸. 그건 반대로 비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반대로 비꼬는 거예요. 아이고 항일 애국지사 나셨네. 자,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고 그다음에 이런 아이러니하고 또 자, 여러분들 오늘 정치 얘기 많이 하네. 그 조성은 씨 알죠? 네. 조성은 씨가 어저께 SBS 그 인터뷰를 하다가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하고 나하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아니다. 생각했던 날이 아니고 그 이진동 기자가 지금 쳐야 된다고 해서 나왔다라고 말했죠. 네. 그 말은 자기의 무고함을 변명하려고 나온 말이에요. 기획이 아니라 그래서 사고에 불과한 거다. 나는 이 공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결국은 국정원장 그다음에 그 이진동 기자 자기까지 셋이 공모했다는 뜻으로 반대의 효과를 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것을 당시에 조성은 알아요, 몰라요? 알고 말한 거예요, 모르고 말한 거예요? 몰랐죠. 당황하죠. 조성은 몰랐지만 그걸 듣는 우리들은 알죠. 네. 이게 다릅니다. 아이고 조 교수 애국지사 나셨네 이렇게 조모 교수한테 얘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애국지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고 말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언어적 아이러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성은이처럼 지가 그 반대되는 말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하면서 유리한 줄 알고 이렇게 본인은 몰라요.
그러나 그걸 듣는 사람들은 알아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러니에 의해서 이제 그 불행하게 개망신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 조 교수한테, 조국 교수한테 아이고 항일 독립 투사를 하셨네. 죽창가 동학의 후예시네. 그러면 그 조국 교수가 제가 정말 그런 줄 알고 뭐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못 됩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조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 한두 번만 하면 이건 아주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적 반어 상황에서 그걸 당사자가 모르듯이 그걸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라는 건 아주 재미있는 시의 기법이고 이 한두 단계 높은 지점에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독자들을 상대로 말하는 기법인데 이런 아이러니 기법이 의외로 광범위하게 쓰여요. 이렇게 쉬운 아이러니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가르치지 못하는 숨어있는 아이러니의 유명한 시들도 있어서 네. 오늘 약간 더 진행을 약간 빨리 하겠는데 네. 간단히 얘기하면 아이러니는 이런 겁니다. 제가 간단히 정의할게요. 현명한 약자가 아둔한 강자인 채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의 시에는 두 개의 어조가 공존합니다. 아둔한 강자의 어조 그리고 현명한 약자의 어조가 있는데 그 아둔한 강자의 어조가 반대로 말하는 거라는 것을 너무 쉽게 누가 봐도 알면 아예 현명한 약자는 말을 안 해버리는 시도 있어요. 어려울 경우에는 그걸 알려줘요. 자, 그래서 아이러니 하면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 아둔한 강자와 현명한 약자의 두 개 어조를 대조시키면서 그 풍자의 역할을 하는 이런 시의 기법이다. 자, 여러분 김명수 시인의 하급반 교과서라는 시를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정환 선생님 한번 읽으시죠. 네, 하급반 교과서. 아이들이 큰 소리로 책을 읽는다. 나는 물끄러미 그 소리를 듣고 있다. 한 아이가 소리내어 책을 읽으면 딴 아이도 따라서 책을 읽는다. 청아한 목소리로 꾸밈없는 목소리로 아니다, 아니다 하고 읽으니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읽는다. 그렇다, 그렇다 하고 읽으니 그렇다, 그렇다 따라서 읽는다.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아라.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다. 이 봄날 쓸쓸한 우리의 책 읽기여.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이여. 자, 이 시에는 확실히 두 개의 어조가 있죠. 한 아이가 책을 읽으면 무조건 따라 읽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아주 막 청아하다, 네. 꾸밈없다, 이렇게 막 그 칭찬의 어조로 평가하고 있죠. 네. 그래서 막 외우기도 좋아라, 하급반 교과서, 활자도 커다랗고 읽기에도 좋다, 목소리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 어떤 어조입니까? 아둔한 강자의 어조입니다. 네. 그리고 현명한 약자의 진정한 어조는 마지막 두 줄에 나와요. 이 봄날 쓸쓸한 우리의 책 읽기요. 네.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청들이 물론 이 시의 제목인 하급반 교과서, 하급반이라는 말에 현명한 약자의 어조도 들어있어요. 자, 아주 그냥 이 획일화된 교육, 바보들을 양산하는 이러한 그 통일 교육. 여기서 통일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네. 이 하나로 된, 사실 이것은 교육의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대선 정국에 임하는 나이 한참 먹은 성인 유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빠들. 그냥
한 아이가 읽는 대로 따라 읽는 이러한 바들. 따라서 이 시는 비단 교육, 회질화 교육을 비판하는 이러한 시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힘있거나 유명하거나 또는 선동하는 세력, 선동하는 세력에 비판 없이 몰려다니면서 따라하는 이 하급반 사회, 이런 데로까지 생각의 확장을 기할 수 있게 만드는 시라고 할 수가 있고, 분명히 이 시에는 아둔한 강자의 어조와 현명한 약자의 어조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꼭 아셔야 됩니다. 저걸. 이런 게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보세요. 나를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려 드리오리다. 영변에 있는 약산에, 영변이라는 지방에 있는 약산이라는 산이에요. 진달래꽃을 한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여기서 진달래꽃은 이 화자의 분신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몸뚱아리를 뿌릴 테니까 사뿐히 이렇게 지질러서 눌러밟고 가라는 것은 이건 좀 약간의 자기 학대성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마조히즘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학대, 남을 학대해서 쾌감을 느끼는 사디즘과 대응되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다. 이 죽어도라는 부사는 가장 강한 부정의 부사입니다. 우리말에서. 김소월 씨의 특징이 이렇게 일상에서 많이 쓰는 말들을 시에서 적절히 써요. 죽어도 아주 강한 부정이죠. 그러나 죽어도라는 말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뭐냐? 나는 죽어도 안 죽어. 이러면 이건 하나의 그 모순을 나타내는 역설 같은 게 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아까 김옥 얘기를 하면서 가장 전통적인 이게 음악성이나 또는 이 정서나 가장 전통적인 시를 썼던 김옥, 그리고 김소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다른 서구를 모방한 시를 썼던 사람들보다 훨씬 서구의 시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됐다는 말을 아까 했죠. 여기서 나를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건 영어로 if 문장입니다. 가정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가정법을 말하고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여기서 보내드리오리다는 이건 보내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반어입니다. 아이러니. 이렇게 가정법이 나오고 반어를 구사하는 이러한 기법은 그 당시 서양에서 유행했던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소월을 이렇게 만만하게만 보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 시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오리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슬프다는 뜻이지 울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아이러니한 이러한 그 아주 이별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시로서 유행가 목포의 눈물의 주제보다도 더 강한 아픔과 이별을 말하는 시예요. 이런 걸 대한민국 교육자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옛날에 남자가 떠난다니까 여자는 보내주는 조선 여인의 미덕이 있다는 둥, 무슨 애이불비, 슬프지만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그 도덕적 교훈을 여기다가 유기적 교훈을, 사실 유기가 그런 것도 아니지만 집어넣어가지고 가르쳤어요. 제가 이 시를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소개받으면서 우리 국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길래 내 속으로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거 얘기하려면 뭐하러 시를 써요? 이렇게 가정 후에의 이 아이러니, 이게 이제 김소월 시에는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것도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먼 훗날이라는 시를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먼 훗날은 진정화 선생님 한번 읽으시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자, 마찬가지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가정법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여러분 그 중학교 다닐 때 영어 시간에 그 가정법 배웠을 거예요. 가정법 문장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내가 If 만일 I 새라면 were 너에게 bird. 날아가겠다 뭐 이런 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하고 가정법이 나오고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잊었을 리가 없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오늘 또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해가지고 이건 뭐 이미 나를 찾아도 나는 임을 잊었으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슬퍼하지 않는다 이런 시가 아니라 네. 자기 곁을 떠나서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상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 항의와 원망이 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어제도 아니 있고 먼 훗날 그때 잊었노라. 그러니까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네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시들을 이렇게 읽어야지. 자꾸 그렇게 그 아이러니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하면 사실 김소월 씨가 이 21세기 인터넷 시대에 그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것은 조금 사람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소월 씨를 그렇게 썩 높이 치지는 않아요. 네. 네. 높이 치지는 않아도 그래도 그 김소월이 하나의 그 전통 시인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정서를 환기하는 아주 대중적이고 이런 시인으로서 그 일정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쉬운 그 아이러니가 나타나 있는 김광규의 상행이라는 시를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김광규 선생은 뭐 지금 아마 살아 계실 거예요. 그럼 아직 80도 안 된 아마 70대 중반 정도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재치 있는 시를 많이 쓰죠. 지금 그 기차를 타고 지방에서 서울로 가고 있는 장면이고 이 시의 시점은 1970년대 그 새마을운동이 한참 진행되던 박정희 시대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냥 좀 긴데 제가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가을 연기 일단 제목이 상행이죠. 네. 여기 상행은 서울 수도권으로 가고 있는 좀 중산층을 지향하는 이러한 그 의미가 있어요. 또는 상류층, 중산층을 지향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바로 상행열차에 좀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평택을 지나갈 때 평택은 수도권의 초입이죠. 네.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흔들리는 차창에서 발견하는 너의 얼굴. 이건 흔들리는 자아. 흔들리는 그 자아의 정체성.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 말아다오. 여기에 그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 임마. 이런 말 아니에요. 이걸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치, 자기 모습입니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이건 요즘은 사람들 이해 못할 거예요. 옛날 기차 타면 기차에서 막 이렇게 뭐 포카도 하고 화투도 치고 오징어도 씹고 맥주도 마시고 막 삶은 계란도 까먹고 그랬었잖아요. 그때예요. 오징어는 이해하는데 화투는 화투도 치고 저도 쳤었어요 예전에. 네.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 그 초가를 없애고 거기다가 급조해가지고 그 슬레이트. 함석 뭐 슬레이트 이라고 막 색깔만 멀리서 봐가지고 예쁘게 칠해놓는 이러한 지붕들. 고함친다라고. 지붕이라는 것은 시각적인 건데 이것이 막 고함친다 이런 걸 이제 감각을 전시키는 공감각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 옛날에는 얼마나 TV 안테나가 많았습니까? 집집마다 잠자리처럼 파들거린다. 아주 불안하게 전개되는 이른바 근대화라는 이름의 박정희 시대의 새마을운동 이런 것이 연상되고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그 당시에 통속, 저속의 상징은 주간지입니다. 뭐 썬데이 서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말 그대로 이 무리한 근대화 농약,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여기서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이 희미한 이 소리야말로 진정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소리예요. 이러한 의미 있는 소리를 반대로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 이거 반대말이에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옛날에 또 마을마다 확성기는 또 엄청 틀어놓고, 제가 옛날에 막 그 막성기 틀어놓고 그 새마을로에 들고 동사무소 찾아가 가지고 막 사무장하고 싸우고 동장하고 막 싸우고 시끄럽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확성기마다 울려나오는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는 얼마나 경쾌하냐. 이 경쾌하냐, 이 반대말입니다. 네, 이런 걸 얼마나 이게 막 시끄럽기만 하고 부잡스럽냐, 이런 뜻이에요. 예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이거 얼마나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닌 말, 또 멋진 말인 줄 알고 인생은 여행이야 뭐 이런 식의 말들. 인생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맥주나 콜라 그 당시에 70년대 이 현대인의 어떤 소비 이런 걸 상징하죠.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하자오. 이런 여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여행만 해서는. 그 다음 보세요.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이 생각이 없어져 가는, 아마 70년대보다 지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지는 거, 인간들. 네. 되도록 생각을 하지 말아다오. 다 반어입니다.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다오. 야, 이런 표현들은 절묘하죠. 말 그대로 하는 척하는 위선. 이렇게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다오. 이거 반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좀 심각한 문제가 나오면 아예 침묵으로 회피하는 이런 유형의 인간들 많죠. 네. 네.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랜 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에 관하여,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다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 이 시는 끝까지 아둔한 강자의 어조로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야, 조국 근대화, 새마을 운동을 예찬하는 시 모양이구나, 이러면 아주 불행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뭐 반어는 아니지만 김광규 선생의 시는 좋은 재치 있는 시들이 아주 이것 말고도 많지만, 이 김광규의 시 중에서 제일 그 유명한 시 중에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가 있어서 이건 같이 한번 김경환 선생의 목소리로 그냥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제목이 재밌죠? 네.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김광규. 4.19가 나던 해 새밑 우리는 오후 5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해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언가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메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10,000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아무도 이젠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며치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며치서는 춤을 추러 갔고, 며치서는 허전하게 동숭동 길을 걸었다. 돌돌 마른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에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늪으로 발을 옮겼다. 자, 여러분들 4.19 세대의 그 자기 반성이 담긴 그런 시인데, 네. 자, 우리나라 그 민주화 세대하면 4.19 세대가 있고 5.18 세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민주화 세대입니다. 6.10 민주화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길거리 몰려다니면서 데모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민주화를 가장 내세우는 아이들이 6.10 애들이에요. 걔들은 정말로 민주화 이 투쟁이 뭔지를 잘 모르는 애들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4.19 세대만 돼도 이렇게 자기 반성의 말이 나오잖아요. 네. 5.18이 더욱 처절하고 절실했죠. 근데 5.18이 언제입니까? 80년 아니에요. 80년에 데모하려면 1960년 이전생이라야 돼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런데 다 그 뒤에 태어난 것들이 무슨 뭐 85년, 86년 되고 개나 소나 데모하니까 다 뛰쳐나와가지고 돌멩이 한 번씩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무슨 배포법가나 나오면 그냥 산산이 부서진 이름처럼 흩어져 버렸던 것들이 자기들이 무슨 민주화 투사인 양 하니까 요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반성이 없잖아요. 죽어도. 바로 지금 보기에는 약간 낡아 보이지만 그 4.19 세대의 젊어서의 열정 그리고 자기 반성, 이런 걸 하고 있는 김광규의 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이 시의 무대는 지금 오늘날 대학로가 있는 그 동숭동, 그 우리가 그 종로 5가 쪽에서 이 해화동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맨 처음에 사거리에 나오는 곳에 조그맣게 서울 법대가 있었고, 그것과 붙어서 위쪽으로 서울 물리대가 있었고, 서울 물리대는 이제 뭐 운동장도 좀 커가지고 제가 거기 운동장에서 이제 축구 시합도, 물론 거기 소속은 아니었지만 축구 시합도 하다가 또 땀이 붙어가지고 술 먹고 뭐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은 지금 서울의대 그대로 있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 해화동 로타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로타리가 있죠. 예, 그런 데가 옛날에 이제 대학로였어요. 네. 그리고 옛날에는 그 서울대학교가 서울 각지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대가 있고 거기 물리대 법대 의대만, 그것도 이제 한 이 울타리는 아니고 어쨌든 길 사이에 두고 있었죠. 그러나 무슨 뭐 이 서울 공대는 무슨 저쪽 청량리 쪽에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 농대는 또 수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간호대는 뭐 을지로에 있었고, 네, 음대는 이것도 우리 가족이 다닌 데인데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르겠네. 그 음대도 딴 데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시내니까 데모하기에 좋잖아요. 나오면 바로 거리니까.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박정희가 그 관악구에 있는 골프장을 저 기흥으로 보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를 조성시킨 거니까, 기흥에 있는 리베라라는 골프장이 관악이라는 이름의 골프장으로 오랫동안 이제 있었다가 최근에 리베라라는 아주 흐리멍덩한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물리대 앞에 아마 이 김광규 선생이 그 서울 물리대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지가 서울 물리대 안 다니고 서울 물리대를 연상시키는 이런 시를 쓸 수는 없겠죠. 자, 이번에는 본격적인 아이러니 두 편을 보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어조의 문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 아이러니가 이제 고급화되면 아이러니인 줄 몰라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시를 가르치는 교사들도 이런 걸 미처 모르니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정주의 시를 자주 논의하니까 친일시인 서정주 막 무조건 아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물론 그 서정주 선생의 친일시가 이제 4편이 있습니다. 그가 친일 친독자의 시인 건 틀림없고 적당한 시간에 그의 친일시도 이 시간에 저 방송으로 한번 할 생각인데 네. 그런 걸 먼저 하기에는 서정주의 최고의 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 서정주 시에서 가장 좋은 시들 한 10편을 꼽을 때 한두 편밖에 소개를 안 했습니다. 자, 먼저 추천사 하면 이건 근해쯤에 하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고전소설 춘향전을 인유한 시예요. 네. 지금 춘향이가 그네를 띄면서 그네는 이제 밀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그 전속비서 수행비서 이제 그 향단이한테 이제 밀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향단아, 그네줄을 밀어라 해놓고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자, 이런 말을 향단이한테 했어요. 그네 타면서. 그러면 향단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거. 아씨, 어떻게 그네로 바다까지 가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죠. 네. 저기서 지금 춘향이는 아둔한 강자의 어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 바보 아닙니까? 아씨 바보예요? 그네로 바다까지 밀어달라고 하게. 이렇게 이렇게 대답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예, 그 문맥대로만 하면 아둔한 강자요. 여기서 물론 먼 바다는 이 사랑의 완성을 통한 어떠한 그 이상적 그 본질적 본향 이런 곳에 가보고 싶어하는 사랑의 완성을 통한 구원 이런 걸 추구하는 화자예요. 그런데 말을 지금 이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 베갯모에 놓이듯한 불꽃대미 자잘한 나비새끼 꾀꼬리. 자, 여기서 열거된 수양버들 불꽃대미 나비새끼 꾀꼬리 이런 것도 그냥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쾌락 유미적 체험 아름다움 이런 것들 다 싫다 그거예요. 이제는 이것보다 한두 수준 더 높은 사랑을 통한 구원의 경지 이런 걸 추구하는 구도적 시예요.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런 거로부터 나를 떨치고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나를 좀 밀어 올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 이 산호라는 건 아주 아름다운 거죠. 네. 보석. 저 식물인지 동물인지 확실치가 않죠. 바다 밑에서 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저 산호는 우리가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쾌락, 아름다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도 싫어. 섬, 삶에서 체험하는 외로움, 고독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싫어. 이런 걸로 양이 안 차. 이런 것이 없는 하늘로 나를 밀어올려. 아까 바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자, 그러면 그네 타면서 아씨 그네 가지고 무슨 뭐 하늘까지 어떻게 가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산호, 그 다음에 섬, 수양버들 뭐 이런 말을 썼으니까 무슨 뭐 현명한 사람 같지만 굉장히 아둔한 강자의 어조입니다. 그네를 타면서 나를 바다로 밀어올려라. 나를 하늘로 밀어올려라.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하면서 나를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올려다. 이 사랑으로 인한 이 두근거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아둔한 강자의 어조입니다. 아둔한 강자의 어조인데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아주 현명한 약자의 어조입니다. 즉 바다나 하늘로는 못 간다는 거예요.
서로가는 달은 유유히 잘 가지만 여기 서라는 것은 원래 서방세계 극락정토예요. 달은 가지만 나는 못 간다는 걸 알아요. 자기는 하늘로도 못 가고 바다도 못 간다는 자기 독백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현명한 약자의 어조입니다. 예전에 서정주 선생의 붓글씨로 서울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이걸 써가지고 절 주었는데 좀 두고 보다 보니까 글씨가 좀 시원찮은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형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다시 아둔한 강자여주가 나옵니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달아. 그래서 이 사랑의 완성을 통한 어떤 그 본원적 이상 최고의 경지를 추구하는 이러한 그 격조 높은 이 시인의 열망을 이 춘향이를 통해서 대신 말하고 있고 또 시가 쉽잖아요. 얼핏 보면 우리 어조가 쓰였고 자 그런데 뭐 유치환 선생도 뭐 신친일로부터 그렇게 자유로운 분은 아니에요. 근데 아마 이 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시죠. 근데 이 시대도 아이러니가 쓰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자 보세요. 이 시에도 아둔한 강자의 어조와 현명한 약자의 어조가 비슷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루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자 여러분들 이것은 깃발입니다. 깃발을 보고 있어요. 네. 깃발이 막 소리 없는 아우성 말이 안 되죠. 아우성이 소리가 있든지 없든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건 없어요. 네.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는다고 다 역설이 아니라 이치에 안 맞으면서 뭔가 뜻을 형성해야지. 뭐 비오는 달밤에 단둘이 홀로 앉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역설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먼저 깃발을 보고 소리 없는 아우성. 깃발은 시각적인 건데 아우성이라고 청각화시켰어요. 일단 깃발을 보고 막 뭔가를 열망해가지고 아우성을 치는 걸로 본 거야. 깃발에서. 저 푸른 해원을 저 푸른 바다의 들판을 향하여 흔드는 아까 춘향이도 바다로 나를 밀어올려라. 대부분 바다나 하늘은 다 이상향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저 푸른 바다의 들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이 노스텔지아는 뭐 향수 그리움인데 우리가 노스텔지아가 있고 홈시크가 있어요. 네. 이 홈시크는 과거 지향의 그리움이고 이 노스텔지아는 미래 지향의 본원적 이상 향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 두 개의 향수가 좀 차이가 있죠. 영원한 노스텔지아의 손수건. 그 다음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 이거 순정의 원관념도 깃발입니다. 순정의 깃발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정의 원관념 깃발이니까 순정은 은유법이고 물결같이는 지규법이에요. 은유와 지규가 지금 겹쳐 있어요. 아주 짤막한 시인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시예요. 시인이. 이 유치환의 깃발을 보면 유치환의 시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 바쳐서 시를 썼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썼구나 하는 느낌이 들지만 이게 한계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겁니다. 서정주는 그냥 간단하게 쓰잖아요. 이게 이 주물럭거리듯이. 원래 이 주먹을 쥐었다가 손바닥을 드러내면서 펴낼 때마다 이 꽃 한 송이가 나오는 이 대가의 경지. 이걸 박용철이라는 시인은 시적 변형에 관하여라는 평론에서 그렇게 비유를 했는데 서정주를 볼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유치환 선생은 너무 노력을 많이 해. 막 시아라를 쓰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순정의 깃발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굳은 이념의 표대, 이념의 표대 깃대입니다. 깃대 위에서 이념의 표대. 자, 보여요. 이념 같은 거 필요 없다 그겁니다. 이념 같은 건 필요 없고 그 위 이념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깃발이 펄럭거려요. 그러니까 이념을 지금 아주 이렇게 핫질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념은 깃대고 그 이념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오로지 맑고 굳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애수의 깃발은 은유예요. 백로처럼 지규입니다. 날개를 펴다. 자, 지금 여기까지 상당히 멋진 시어들이 많이 쓰였지만 여기까지가 아둔한 강자의 어조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뭐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저런 생각을 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어? 야, 저것은 영원한 그리움의 손수건이요, 순정의 깃발이요, 이념보다도 위에 있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는 애수의 깃발이다. 이거 바보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아둔한 강자의 어조고 드디어 본색이 나옵니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원간인 깃발입니다. 저렇게 이루지 못할 소망, 다다르지 못하는 어떤 본원적 이상향이나 구원의 세계, 이걸 가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지만 못 가니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슬프고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안 그는 해서 아 누구인가 이하가 지금 현명한 약자의 어조로서 아이러니를 형성하고, 또 이 시는 짧은 시지만 상당히 많은 기법이 현란하게 쓰였어요. 뭐 직유와 은유가 겹쳐 있고 공감각의 표현,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역설, 아 누구인가 하고 먼저 물어봐 놓고 그 다음 서술어를 나중에 얘기하는 도치법도 쓰였는데, 또 여기서 보이지 않는 시의 기법이 깃발 보세요. 깃발을 처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아우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손수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순정, 애수, 슬프고 애달픈 마음. 자,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우성 아주 동적이고 격렬하죠. 그죠? 네. 손수건 약간 줄어들었죠. 순정과 애수 더 줄어들었죠.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 완전히 줄어들었죠. 우리가 이런 것을 점점 어떠한 의미어감을 낮추는 점강의 기법이라고 또 따로 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유치원에서는 아주 많은 노력을 하는 이 시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의 주제도 앞에 나오는 추천사하고 거의 같은 주제예요. 똑같은 주제의 시를 서로 다른 어조로 말하는 대표적인 시로서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과 유치원의 생명의 서가 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노래와 그림의 시 그리고 아이러니의 시들, 여러분들 아이러니를 잘 구사하시는 게 좋죠. 여러분 최근에 그 서민이라는 기생충 교수가 있죠. 네.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수준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이런 아이러니를 많이 구사하는 글을 쓰죠. 상당히 재치가 있죠, 나름대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시방송이 없죠.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